러시아 사람들은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그 서방으로 침공을 당해왔는데 21세기라고 해서 서방이 침공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하면서 근본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우호적이고 한국 자본이 들어와 주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매장하게 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잠시 이게 좀 교란이 됐지만 다시 복원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듯 하는 기미가 보이면서도 또 계속 이슈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류한수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어떤 상황,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 채널에 몇 년 만에도 그러니까 그 2022년 2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맞아요. 제가 부익남에 출연했다고 기억을 하는데 벌써 3년이 그러니까요. 흘렀습니다. 이게 전쟁이 사실 금방 끝날 거라고들 얘기를 했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3년도 됐고, 사실은 그때 그 러시아 전문가라고 이렇게 칭해질 수 있는 사람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맞아. 그 얘기도 예측을 했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받고 우리가 바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 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뭐냐면 전쟁이 길어지겠다,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 예상이 사실은 맞았고 사실 그러면서도 3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깊이 하지 않았었는데 벌써 이제 정말 3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교수님 모신 게 이제 요즘에 또 이제 휴전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좀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막 걸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진짜 이제는 끝나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모셔봤거든요. 우선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거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상보다 좀 길어질 거로 봤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일반적으로는 러시아가 그냥 이길 것 같다는 어떤 국력 차이가 막 느껴졌는데.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다가 사실은 유럽에서 사실은 작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유럽에서 가장 국토가 넓은 나라는 러시아고, 그 다음에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군사력이 또 꽤 만만치 않은 나라였어요. 나름대로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물려받은 군사 자산이 있어서 허수아비 국가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2014년 이후에 친서방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선 이후로 전쟁까지 한 7년, 8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나토라든지 미국이 상당히 군사 원조를 많이 해주고 군사 교류도 바꾸고 서방식 군대 체제로 많이 바꿨어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체급 차이는 분명히 있었고 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분쟁만이었다면은 몇 달 아니면 1년 안팎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압했을 텐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 뒤에는 서방 내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토가 있었고, 전폭적으로 하신 바이든 행정부 때 엄청난 천문학적인 지원이 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 대 서방이라고 하는 진영 싸움으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팽팽한 힘의 균형 관계가 한동안 유지되었죠. 그래서 무기를 지원해주면 또 막 밀고 가다가 또 무기가 좀 끊기면 또 약간 수세로 몰리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전쟁을 한번 시기별로 한번 끊어서 살펴보면 2022년 2월에 전격적으로 침공을 했죠. 그 석 달, 넉 달 정도 러시아가 기세를 올리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강 상태가 지속이 됐고, 러시아로서도 총동원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동원을 해서 30만 명 내지 한 50만 명이라는 제한된 병력 가지고 전쟁을 수행했고, 이 전선의 길이가 1000km 넘으니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소강 상태에 있었고, 2023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작정하고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했고, 그게 반년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 러시아가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격을 막아낸 다음에 2023년 말부터 2024년 동안에 계속 서쪽으로 밀어붙였는데 이 밀어붙이는 과정이 상당히 느릿느릿 진행이 됐어요. 쉽게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뚫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2024년을 우리가 한번 복귀를 해보면은 전선이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이 서쪽으로 가긴 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러시아 허당 아니냐, 힘이 딸리거나 아니면 역량이 모자라서 너무 전진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그 전쟁을 수행하는 뭐랄까요, 철학이라든가 네. 아니면 관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사실은 어떤 땅을 더 많이 확보하는 식으로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력 자체를 계속 소모하게 만들어서 땅을 뺏는데 치중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군의 힘을 빼는데 계속 치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계속 그 방어를 하면서 땅은 지켜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쉽게 말하면은 병력층이 네. 다 이제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아. 그게 2024년 후반기였고요. 그래서 그 바닥을 드러내면서 방어 능력이 천저히 떨어졌고 러시아가 빠르게 서쪽으로 갈 수 있었죠. 거기다가 또 올해 초에 트럼프 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가 거의 미국의 대외 정책을 뭐랄까요, 완전히 뒤바꾸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든지 아니면 아주 대폭 줄이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이 아직 지금 한계에 부딪혔고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게 예전에도 좀 궁금했는데 예. 러시아는 약간 그 나라의 스타일상 예. 그냥 이 뭐랄까 군인들을 소모하는 전략을 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용납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냥 그걸 그냥 감수하고도 가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그게 그 군인들을 소모한다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나요? 예, 그게 전사자 숫자? 저기 러시아가 요충지라든지 반드시 차지해야 해야 될 전략지로 설정한 지역에서는 소모전을, 그러니까 병력을 소모하는데 아직 꺼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30만 내지 50만 명이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2023년에 제2차 추가 동원령을 내려서 30만 명의 새로운 병력을 충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제한된 병력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얘기인데, 제한된 병력으로 전쟁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절대로 병력을 소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지연 전략을 쓰면서 이제 예. 우크라이나 쪽을 소모를 많이 시켰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군이 병력을 소모한다 내지는 인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상이 왜 생겼냐면요, 크게 보면 바흐무트라고 하는 네. 그 어떤 그 전략 요충지가 있었어요. 여기를 러시아는 반드시 뺏어야 됐고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시가전으로 벌어졌거든요. 여기서 러시아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비인도적인, 또 아니 어떻게 보면 또 그 효율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가전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격군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방어군이 이 폐허가 된 건물에서 웅크리고 버티면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전이라는 게 건물을 점령하는 건데요. 네. 건물에 엄청나게 많은 방들이 있고 네. 방 하나하나를 점령해 가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인명 피해가 무지막지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군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요, 그러니까 이른바 총알바지로 쓸 만한 병력을 먼저 밀어넣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총알바지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그너, 용병.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바그너 군사 기업이죠. 네. 그 군사 기업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네. 그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교도소에서 10년, 20년 평생 동안 써볼래? 아니면은 바그너 용병 달래 들어와서 네. 싸울래? 해가지고 수만 명을 모았죠. 근데 그 병력을 집어넣습니다. 네. 근데 그 병력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러시아군이 인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용병이 공격을 하고 죄수 출신 그 용병이 공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방어 병력의 힘을 완전히 소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정예군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정예군을 아꼈던 것이죠. 어찌 보면 효율적인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인도적이지는 분명히 않은데 네. 군사적인 효율성만 따지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전략이었던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군이 소모했던 총알바지로 소모했던 것은 죄수 출신, 네. 그다음에 그 정예병이 아닌 그런
군인들이었고 네. 러시아군이 소중히 여기는 정예병들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요충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예병을 계속 또 운용을 하면서 전황을 결국은 러시아에게 가져왔던 것이죠. 아, 근데 반대로 우크라이나 쪽은 이 타격이 훨씬 더 심했죠. 지금 그렇죠. 뭐 젊은 남자가 뭐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들리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특성인데 20대, 30대 젊은 층이 현저히 그 적은 인구 구조예요. 네. 그리고 40대, 50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 전선에 그 병력을 보낼 때 젊은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네. 40대, 50대 남성들을 보냈던 거예요. 20대, 30대는 국가 발전 차원에서 아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2024년 작년에 우크라이나 군이 위기에 처하고 병력 그 충원 풀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서방에서 그때 우크라이나 군을 다그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18살, 19살, 20살 청년 징집해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로서는 워낙 18살, 19살, 20살, 21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닐 만한 그 연령층이 현저히 적어서 여기서 만약에 더 병사로 충원해서 전선에 보냈다가는 이게 쉽게 말하면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회복이 안 된다. 예, 국가 발전 동력이 완전히 그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법령상으로는 그 층을 충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그 병력 소모가 컸고 네. 지금 어떻게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자금이나 아니면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예. 우크라이나 자체의 어떤 말씀하신 국가 지속을 위해서라면 예, 예. 이제는 거의 한계치다. 그렇죠. 2024년까지는 뭐 약간 병력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자금은 뭐 미국 통해서 네. 서방 통해서 많이 들어와서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병력이 부족한 정도가 더 심해졌고 돈까지 끊기고 네. 사면초가인 상황.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당연히 뭐 전쟁에 대한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예, 마음도 예. 있지만 그 또 이면에는 또 이게 또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또 그렇죠. 고면하시니까 예. 그러면 휴전 가능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언젠가는 휴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이 되고 그 다음에 평화, 강화 협상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추세일 텐데요. 일단 뭐 저기 휴전 내지는 정전이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마 분명히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뭐랄까요 조건에서 휴전할 것인가 정전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광역협상을 맺을까를 놓고 사실은 그 이른바 밀당이 벌어지게 되면서 네. 시간이 사실 그 러시아군에게 유리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것을 감안할 때는 그런 게 감안해서 걸리는 어떤 예상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몰려 그러니까 꼭 있죠. 전황을 떠나서 지금 예, 예.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지금 뭐 능력에서도 좀 한계가 예, 좀 예. 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사실은 2024년을 돌이켜 보면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뭐 저기 수당도 줘야 되고, 네. 공무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노인들한테 연금도 줘야지 국가 굴러갈 텐데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줄 봉급, 그다음에 노인들에게 줄 연금, 군인들에게 줄 수당까지도. 네. 우크라이나의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서방과 미국의 야, 돈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자금이 끊기면 뭐 지금 국가적으로는 지금 재정상 뭐 그렇죠. 완전 적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 미국의 트럼프는 지금 발 빼려고 하고 있고요. 그나마 그 빈자리를 그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메워준다고 하긴 하는데 과연 미국만큼 이것을 메울 수 있을까? 그리고 말로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돕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더더욱더 암울한 상태죠.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좀 궁금한 게 유럽의 입장에서는 예. 우크라이나를 뭐 어떤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망하지 예. 않으면 좋겠지만 예. 내가 도와주긴 조금 좀 돈이 아까워 뭐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면 프랑스의 정규군을 보내서라도 네.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그리고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겠다고 말을 하는데 일단 그게 좀 뭐랄까 말폭탄 내지는
허장성세인 던지는 경우가 말이야,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프랑스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게 지난 3년 동안에 우크라이나를 그 자금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얼마 안 돼요. 덴마크라든지 뭐 예를 들면 발트해 3국 이런 나라와 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소액을 지원한다면 했는데 말로는 정말 말은 그냥 예, 해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걸 좀 떠나더라도 어쨌든 간에 영국, 독일, 프랑스가 미국을 대신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하는데 과연 뭐랄까요? 그 지원의 폭이 미국만큼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만큼 그 강할 것인가 여기도 회의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뭐랄까 전쟁 우크라이나 패배를 막겠는가 했을 때 그것도 정말 회의적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사상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도 할 예, 정도는 예, 예.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이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 코가 석잔데 네.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도울 만한 상황이 될까? 사실 저는 제가 사실 영국 유학생이거든요. 네네. 영국에서 오래 지냈는데 제가 아는 영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영국 경제가 정말로 어렵다고 하고요.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상황에 처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나라 곳간 문을 열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까 회의스럽고요. 당장 독일만 하더라도 지금 독일 대한당인가요? 우크라이나 도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왜 내 세금을 내서 저 멀리 떨어진 나라를 돕느냐는 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탐탁지 않은 정치 세력이 사실은 지금 거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세력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과연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영국, 프랑스, 독일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예, 확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이 한쪽 편에서는 지금 뭐 누가 도와야 되냐 하면서 지금 좀 이렇게 분란이 있다면 예.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 쪽에서는 뭐 예. 문제가 없을까요? 뭐 전황은 유리할 수 있는데 예. 여기도 뭐 한 3년을 전쟁했으니까 경제도 좀 많이 휘청휘청할 것 같은데. 경제가 휘청휘청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호황을 구가한다. 호황을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 발전이라든지 호황이란 것이 거품이 끼어 있는 좀 위태로운 것이긴 한데 뭐 아마 러시아 경제 브레인도 아마 거품이 끼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뭐 옛날에 그 비행기 착륙하는 것에 비해서 연착륙, 경착륙이라고 했을까요? 네.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전쟁의 종식에 따른 충격을 줄이려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착륙이 일어날 가능성은 연착륙에 비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생각보다 충격이 적은 상태로 잘 마무리할 예, 것 같다. 생각보다 러시아 경제가 잘 버텨왔고 네. 잘 버텨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발전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절대적으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도 유럽 국가들이 완전히 지금 뭐 허우적대면서 네. 뭐 경제 성장률이 뭐 0%대 1%를 그러니까요. 할 때 러시아는 뭐 3%다 더 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로 최소한 1년 반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다. 길게는 더 2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전쟁을 확실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매듭을 짓고 나서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거품을 서서히 빼려고 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약간 휴전이든 종전이든 이런 걸 원하는 거는 서방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돈 지금 나가고 있는 쪽이 예, 지금 예. 마음이 급한 거네요. 그래서 사실 그 러시아 경제 운용에 관해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러시아가 지난 2023년, 2024년에 전쟁을 수행하면서 북한으로부터 포탄 맞아요. 그거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러시아가 드디어 한계를 드러내서 포탄을 생산하지 못하고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에 그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네. 가져왔다고 하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분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군수 공장을 더 쌩쌩쌩쌩 돌려가지고 포탄 그 수요량을 채울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그 군수공업이 뭐랄까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전쟁이 끝날 텐데 그리고 또 러시아가 생각할 때 자기네들 그 테이블이 있을 텐데 전쟁이 딱 끝났을 때 그 증산해 놓은 공장들이 쉽게 말하면 다 그렇죠.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경착륙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거품 경제를 빼고 전시 호황에 따른 경기 과열을 연착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어떤 포탄 공장을 늘리기보다는
다른 데서 가져오기를 바랬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바로 북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러시아의 어떤 경제 운용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허술하지 않다. 나름대로 유연하다. 또 그리고 장기 포석을 두고 운영한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 원래 좀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했다가 예, 이제는 아예 좀 약간 지연 전술을 쓰면서 예, 예. 너무 이제 나중에 충격이 오지 않게 예, 예. 어찌 보면 좀 전황을 좀 컨트롤하고 있는 예. 그런 그래서 그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나라 언론 보도도 그렇고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알게 모르게 네.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도 허당이고 약간 그렇게 경제는 아주 그 박살났고 박살 있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좀 러시아에 대한 편견에 따른 네. 착시가 아니었는가.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완벽하거나 아니면 아주 탄탄한 나라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간당간당한다든지 아니면 이 나라는 도저히 그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나라라고 치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편견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러시아 내부에서의 어떤 여론이나 어떤 그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은 그러면 뭐 흔들림 없이 여전히 좀 뭐 일단 그 푸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지층이요 네. 상당히 굳건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론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야당 탄압을 통해서 유지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사실 굳건한 편이었고요. 성과를 내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모든 나라 그러겠지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그 이걸 따지기 전에 일단 뭐, 좀 밀어주잖아요. 밀어주자 네. 이런 정서가 당연히 있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또 전쟁의 그 진행이 러시아에게 불리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을 텐데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 대통령을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그 한번 러시아의 그 중앙과 그 변경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영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쟁을 하다 보면 어차피 그 전쟁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가게 마련인데요.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처럼 현재 러시아 정권의 토대가 되는 중심 지역에서는 징집도 안 했고요. 실제로 그 병사들이 차출되거나 아니면 징집되거나 아니면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다 변경지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지대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전쟁에 투입되는 러시아 병사들이 쉽게 말하면 징집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집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군대 가고 싶지 않은데 국가가 끌고 데려온 병사들은 후방 네. 내지는 그 비전투 지역에 배치를 하고요. 전투에 들어가는 병사들은 계약병, 자원병입니다. 계약병, 자원병이란 것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 수당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평소에 이 변경 지역에 낙후된 경제 체제에서 사실 돈을 벌 기회가 없었던 러시아 변경지대의 소수민족 출신이라든지 변경지역 젊은이들이 벌 수 있는 돈의 5배, 6배에 대한 그런 돈을 받을 수 있었고 다치거나 좀 비극적인 얘기지만 목숨을 잃으면은 뭐 엄청난 목돈이 주어지면서 그쪽 그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경지대에서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이 네. 돈을 벌고 문화생활도 얘들 못했는데 즐기고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 어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전쟁이 좀 돈을 좀 순환시키면서 예.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역설적인 건데 중앙과 지방의 경제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네.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물론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품이 낀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일반 서민들이야 당장 삶이 좋아지니까 내가 왜 푸틴을 비판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저도 뭐 이런 디테일까지는 몰랐는데 예. 생각보다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그게 그렇죠. 또 러시아가 지금 그거를 잘 이용해서 예. 결과적으로도 예. 어쨌든 유리한 고지를 좀 점했다. 그래서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사실은 그 푸틴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사람 쉽게 말하면 전쟁 동안 뭐 다 죽은 네. 다 죽어는 병자다. 네. 그다음에 뭐 인지 능력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상적 판단을 못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클릭 장사를 해왔는데 사실은 푸틴은 상당히 영악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적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정치 지도자이긴 하지만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 국가를 결속하고 그 충격을 완화해가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능력은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명대학교 교수님이시자 또 그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장님이 또 되신 예. 네, 교수님. 올해 네. 초에 네. 제가 학회장 직함을 달았는데요. 네.
제 능력에 좀 버거운 직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학회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 지역을 전체 예. 통칭을 해가지고 이제 슬라브 유라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러시아 제국 그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의 그 지역일 텐데 당연히 러시아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도 들어가고 극동 지역도 들어가고 네. 카프카즈 지역 네. 이렇게 상당히 넓은 지역을 공부하는 그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니까 예, 예. 네, 또 그걸 또 제가 또 한번 또 여쭤보고 예, 싶은 예.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결국에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예. 류한수 교수님이 얘기해주신 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리는 약간 서방 언론에서 막 듣고 이런 것들을 그렇죠. 듣다 보니까 러시아는 좀 약간 좀 잘 못하고 뭐 예, 좀 예. 막 사람 갈아 넣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예, 얘기를 예,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서방이 더 불리한 상태라면 예.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끝나긴 끝나야 될 텐데. 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지금 추세로만 놓고 보자면은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그리고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은 그 바라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20%에 해당하는 영토를 러시아의 그 영토로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한 5분의 1 정도를 그렇죠. 지금 예, 예. 예, 점령하고 있는 점령하고 부분. 있는 것 측을 우크라이나도 인정하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 측도 인정하게 만들고 네. 이것이 하나의 목표고요.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내지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확실히 받아내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예. 우크라이나 보고 예. 내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차피 또 점령할 거야라는 말 아닌가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꼭 진짜 비정한 국제 사회의 현상인데 우크라이나가 주권 국가잖아요. 네. 하지만 국동 국가라고 하면 뭐 자기가 마음대로 외교 노선을 펼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간섭을 해서 너희가 이 서방 나토에 가입을 해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오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를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또 제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육군 병력은 몇십만 명, 네. 그다음에 뭐 비행기는 몇 대 이하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국가 내지는 나토와 연계해서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 우선 말씀해주신 첫 번째가 국토의 한 20% 정도를 예, 지금 예. 점령하고 있는 거기가 아주 뭐 그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역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거기가 일단 경제적으로 예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그 농업 기반이 강한 나라인데 그러면서도 예, 공업 기반이 또 있었거든요. 네. 이 공업 기반이 거의 대부분 다 이 동부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천연 자원이 많아서 거기 공장이 들어서기도 했고요. 이날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세울 때 집중적으로 그 동부 지역에 세웠어요. 근데 그 유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동부 지역을 뺏기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농업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농업 국가에다가 군대도 못 키우고 예. 중립국하라고 그러고 예, 예. 그러면 동맹도 안 하게 하라면 그냥 중립국 그러면은 거죠. 한마디로 사실 국가의 어떤 자주권이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참 흔히 영화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살려는 드릴게. 아, 예. 이 정도가 그러니까요. 되는 것이죠. 야. 그래서 살려는 주는데 너희가 더 버티면은 뭐 목숨 뭐 끊길 수도 있어. 네.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비정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나마 우크라이나에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한다는 사실은 잘 아실 텐데요. 네네. 최근에 그 미국인 특사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우크라이나를 절반으로 나누자. 우크라이나는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흑해로 들어가는 드니프로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거든요. 그 강이 이 국토를 동서로 네. 반분하는 그런 경계선인데요. 러시아 측이 아니라 미국 특사가 슬쩍 말을 흘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드니프로강 동쪽은 러시아 너희들이 네. 차지하고 서쪽은 뭐 서방이 뭐 관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러시아가 막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뭐 제국주의 환상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텐데 미국 측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 물론 나중에 또 그 말 뭐 잘못 와전되었다고 하면서 수습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간보기로 한번 던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안 받으면 더 심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철저하게 옛날에 그 제국의 논리로 러시아와 이거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미국은 아예 우크라이나의 그 동쪽 절반, 그러니까 동쪽의 20% 정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절반 러시아에게 넘기고 나머지 절반만 확보하고 그 드니프로강을 확고한 경계선으로 삼아서 분쟁을 조정한 다음에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하나의 그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뭐랄까요 공중분해만 면하는 정도로 그러네요. 그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더 골치 아파지는 게요. 그런 정도로 만약 우크라이나가 망가지게 되면 폴란드도 아마 네. 우크라이나의 그 서쪽 영토 옛날에 우리 거다라고 가져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서쪽이죠. 거기에 그 헝가리 사람들이 사는 곳도 있어요. 네. 루마니아, 헝가리도 가가지고 여기에 있나 우리 땅이었다고 하면서 가져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정말 그 19세기나 20세기 초에나 보였던 전쟁 이후에 영토를 다 나눠 가지는 네. 그런 관행이 21세기에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야, 그러면은 결국에 이 지금 서방과 뭐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지만 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예, 이걸 합의를 하려면 어쨌든 국가적인 뭐 결정은 해야 될 텐데 예. 내부적인 어떤 그 의견들은 어떤가요? 이게 그 우크라이나의 현 집권 세력, 즉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정치 집단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면 뭐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고요. 네. 그리고 서방으로부터 확고한 안보 공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해서 러시아의 재침으로부터 나라를 보호를 지킨다는 하고. 것인데 그게 제일 좋을 텐데 이건 그야말로 이상주의적인 것이고 젤렌스키는 만약에 이것을 계속 시도하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의견이 그 양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절대로 그 땅을 그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계속 싸우자라는 입장이 적지 않았었는데 지금은요. 절반 정도는 땅을 내주지 말고 끝까지 항전하자고 하는 입장이지만 또한 절반 정도는 현실을 인정하자. 동쪽 그 20% 해당하는 영토를 되돌려받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눈물을 머금고 그 땅을 내주고 그리고 나서 살 길을 도모해보자. 전쟁을 빨리 끝내자. 네. 이런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선다는 통계 수치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구조에서 러시아 쪽은 조금 더 많이 받아내는 쪽으로 지금 예,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예. 아직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좀 뭐 팽팽하다면 예. 생각보다 지금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이런 게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양분돼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의 집권 세력은 그 속성상 그리고 관성상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계속 싸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약에 그 현실을 인정하고 20%딱 내주고 다른 활로를 모색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말하면 다른 사람하고 교체하든지 네. 아니면 뭐 쿠데타 정변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노선을 견제해 줄 수 있는 뭐 행동을 할 것이고요. 네. 그런지 상당히 젤렌스키 대통령도 사실 운세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예. 네. 그렇게 될 것이고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지금 전쟁에 이기고 있고 시간은 우리 편인데 네. 내가 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지? 그러니까 미국이 하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들어주는 척은 하는데 덥석 그 휴전안을 받아들여서 자 전쟁 끝내자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휴전 협상이 되고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랄까요 미국과 좋은 얘기를 나눴다고 한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 날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그 군사적 목표를 타격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러시아가 호락호락 그 미국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결국에 뭐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뭐 공언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 정부인데 그렇죠, 예. 미국에서 이게 또 그렇다고 러시아한테 뭐 퍼주기에는 또 애매한 구조고. 예. 그러면 미국의 지금 어떤 뭐 전략이나 뭐 속셈 이건 뭐 대략적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러시아에서 빨리 손 떼고 네. 힘을 아껴가지고 중국 봉쇄에 나서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몸이 달아있죠 지금. 한다 그 협상에서 몸이 단쪽이 네. 항상 불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느긋하게 즐기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제일 큰 피해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결국에는 뭔가를 희생 카드를 내지 않으면 그렇죠. 어렵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나오는 상황일 텐데 항상 그 약소국이라고 할까요? 네. 약한 측이 얼마나 그 서러울 수 있는가. 그것도 전쟁에 지는 과정에 있는 나라가 얼마만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를 21세기에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일 듯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미국이 지원해준 금액들도 사실 천문학적인데 그러면 뭐 만약에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 이래저래 또 보상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국가 기능도 좀 쉽지 않네요. 앞으로.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자신들이 지원해주고 싶은 국가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말하면 그냥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무기대여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년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의 그 자금과 어떤 물자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줘왔는데 이게 그 무기대여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외상. 외상. 예. 네. 그래서 무기대여법의 가장 좋은 예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영국 네. 그리고 일본과 싸우는 중국 그리고 나치 독일과 싸우는 소련에게 어마어마한 자금 지원, 물자 지원을 해줬는데요. 다 받아냈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전쟁이 길어진다고 해서 우크라이나한테 좋을 것도 아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경제 기반이 온전하고 어떤 그 국가 발전의 그 전망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뭐랄까 돈을 갚게 하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그 쑥대밭이 되고 인구 구조는 위기에 처했고 돈 나올 만한 공업 시설들은 다 러시아로 넘어간 상황에서 도저히 그 뭐랄까 그러니까요. 돈으로 받아낼 상황이 아니니까 히토리 달라 그다음에 지하 자원 달라 아니면 사회 간접 시설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거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 농업 하나 남았는데 그 농업도 사실 뭐 그걸 노리고 뭐 미국에서 뭐 지원한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더라고요. 미국에 또 워낙 또 농업 그 기업들이 또 큰 거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에도 사실상 이제 당분간은 또 뭐 회복의 여지가 쉽진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요. 러시아가 하여튼 또 나름대로는 그 현실 인식이 차가워서 러시아의 국력상 그리고 국제관계상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전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남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작동부르는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 경제 기반을 없애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또 하나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한번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요 남쪽이 헤르손이라고 하는 주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밀고 나가면 오데사라는 항구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 점령을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가 돼버리거든요. 내륙 국가가 돼버리면 곡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그렇죠. 막혀버린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농업 기반을 통해서 어떤 국가를 떠받치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도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러시아가 계속 조성해 왔고 그게 지금 먹혔다고 볼 수 있는 얘기죠. 네, 결국에 지금 당연히 종전이나 협상이 이런 게 쉽진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지금 생각보다 엄청 불리한 위치라는 거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대로 가면은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종전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일부 지역을 이제 확보한 상태로 끝나지 않을까로 이제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 어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리고 뭔가 좀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러시아는 왜 이렇게 영토를 좀 더 확장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침공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또 하신 질문이 많은 또 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보통 제가 4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땅이 넘쳐나는 나라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허덕이는 나라인데 굳이 그렇게 땅이 많은 상황에서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러시아라는 나라의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친러시아 아니면 최소한 중립 국가로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나라가 상당히 큰 나라거든요. 유럽에서 두 번째로 국토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나라를 만약에 나토가 접수한다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나토군하고 모스크바의 거리가 1,400km에서 700km로 줄어들어옵니다. 근데 1,400km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이런 거리가 있으니까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써오던 방어 전략이 있어요. 적이 공격해 왔을 때 이제 뒤로 후퇴해가지고 네. 물러났다가 적이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보급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공세의 그 기세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급에 허덕이는 공격군이 지쳤을 때 강력하게 반격을 해서 밀어내는 방법을 썼고, 이게 그 나폴레옹 침입을 막아내고 그다음에 20세기에 아돌프 히틀러의 침입을 막아낼 때 기가 막히게 주요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700km로 줄어든다면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서방이 왜 러시아를 침공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네. 러시아 사람들은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그 서방으로 침공을 당해왔는데 21세기라고 해서 서방이 침공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하면서 근본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서방으로 떼어놔야 된다. 그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느낌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바로 국경이 붙어버리는 느낌도 받을 수 예. 있고.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그 동유럽의 유성 국가를 완충지대로 두어서 네. 서방의 공격으로 또 방어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 동유럽 국가들이 다 독립하고 서방 측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푸틴이 인정을 했죠. 뭐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두 나라만은 반드시 자기네들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벨라루스, 네.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근데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워낙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후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라도 완충지대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친서방 정권으로 막 가면서 점점 막 나토 쪽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완충지대 완전 확보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침공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러시아가 폴란드나 네. 독일이라든지 뭐 스웨덴 이런 나라를 침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자기네 세력권 네. 밖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가는데 러시아가 볼 때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자기 세력권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 뭐 같이 잠시 하던 뭐 여러 가지 친구인데, 이유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으로 넘어갔든지 아니면 그 묘한 상황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세력권인데 네. 이 세력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은 우리 안의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게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은 문제가 되고 주권국가의 침공이지만 사실은 그건 국제법일 뿐이고 지금까지 뭐 노상 그 강력한 제국이라든지 강대국들은 자기의 세력권을 가지고 왔었고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그런 세력권의 개념에서 지금 현재 그 푸틴이라든지 크레물린 지도자가 생각하는 국가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오히려 이제 뭐 당연히 어떤 침공을 하고 뭐 이렇게 영토를 점령한 것도 있겠지만 뭐 반작용으로 예. 이제 오히려 이제 유럽의 어떤 안보 위기감이 더 생기기도 할 것이고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막 무기도 그렇죠, 사가면서 막 재무장하고 막 하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러시아는 당연히 좀 부담을 느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 서유럽에서 안보 위협,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이 자라나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뺏기는 것은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조금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공당했을 때 국제 여론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옛날에 그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네. 있었는데 히틀러가 그 나라를 달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독일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그래서 영국이 나치들과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체코슬로바키아를 넘겨줬다. 네. 그러고 이제 물러설 줄 알았더니 계속 더 달라. 달라고 하다가 제2차 세계전이 터졌다. 지금 말하자면 21세기의 나치 독일은 러시아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 우크라이나를 지켜내야지 러시아를 주저앉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당시에 또 다른 사람들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우크라이나에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1970년대 초인가 60년대 말인가요?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네. 미국 밑에 있었는데 네. 이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소비에트 연방과 이렇게 친해졌고 거기에 소비에트 연방이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를 봉쇄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거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왜 그럼 미국이 쿠바를 봉쇄했는가? 이건 쿠바는 미국의 세력권이고 네.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똑같은 상황이네요. 아닌데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많은 경우에 아니 그러면 미국이 쿠바를 봉쇄해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한 것은 정당한 행위고 그 러시아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히틀러 같은 행동이냐. 따지고 보면 미국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지금 러시아 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이 하는 행동은 괜찮고 러시아가 하는 행동은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은 이중잣대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를 똑같은 어떤 열강, 강대국 이런 걸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웃의 그 주권 국가를 침공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 용납하거나 아니면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늘 있어왔던 강대국들이 하는 행동의 하나의 또 다른 케이스란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랄까 봐야지. 이거 완전히 그 푸틴이란 사람이 땅에 환장한 사람이 돼서 평화롭게 사는 이웃 나라를 그냥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면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종전으로 가고 뭐 휴전으로 간다면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폴란드니 뭐 스웨덴이니 이런 곳들은 약간 지금 오히려 약간 반 러시아 더 강하게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뭐 러시아에 대한 반감들이 뭐 커졌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당장 그 뭐 폴란드는 벌써부터 모국이 다 그러니까요. 쟁여놨고 영국과 그 독일과 프랑스도 이제 부랴부랴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한 1% 정도 국방비 써가지고 네. 버텨왔는데 미국으로 이제 미국의 그 안보 우산 밑에서 저희 꿀 빨고 있었는데 미국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지키려고 하면은 이거 3%나 4%나 5%로 국방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상황이고 아마 아주 열심히 지금 국방비 늘리면 한 빠르면 5년 뭐 조금 늦으면 한 10년 뒤에는 그럭저럭 그 좀 한숨 놓을 수 있는 국방력을 보유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뜩이나 유럽 경제 안 좋은데 국방비를 이렇게 네. 3배나 4배로 늘려버리면 복지 예산을 또 깎아야 될 네, 텐데. 깎아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또 이 그 서유럽 국가들의 자체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고 상당히 그 서유럽 국가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뭐 러시아 입장에서 예. 뭐 예를 들어 1차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휴전이 돼 버리면 예. 그 이후에 어찌 보면 자기 세력권 바깥에 있는 국가들을 공격하겠다라는 예. 거는 조금 너무 과도한 계획으로 좀 이게 그 전문가마다 약간 좀 네. 그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예,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논리에서 우크라이나를 차지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뭐더 나가서 간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발트의 3국이라든지 네. 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를 건드린 것은 사실은 뭐 사실 너무 버거운 일이니까 못하고 만만한 나라들은 네.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러시아란 나라의 어떤 속성상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세력권 안에서는 목소리를 내겠지만 거기 밖에서는 사실은 이 뭐랄까 힘을 투사하려는 속성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멈추고 말로는 맞게 막 설전을 주고받지 몰라도 또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해서 그 우크라이나 넘어와 있는 서유럽 국가 내지는 서방 국가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뒤쪽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어찌 보면은 경제나 이런 뭐 자원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도 그 유럽에 많이 의존을 또 해야 되지 않나요? 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 그 서방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네. 계속해서 경제가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러시아로부터 네, 가스 값싼, 사고. 예, 사가지고 사실 메르켈 총리가 그걸 했던 거거든요. 네. 슈레더 총리가 있었고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 내지는 최소한 그 척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해서 러시아로부터 아주 값싸게 에너지를 수입해 와서 그것으로서 뭐 자동차 만들어내고 네. 기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팔아서 독일 경제를 쉽게 말하면 가져왔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끊겼고요. 그다음에 또 기억하시지 뭐지 노르트 스트림 네. 폭파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 분명히 미국이 사주한 우크라이나의 소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끊겨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서너 배 비싼 네. 그걸 사오게 되면서 경쟁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독일 경제가 허덕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끊기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 발전 동력이 서유럽에게 소진되면서 소련 경제가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게 다 이제 전쟁과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될 텐데 예. 지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결국에 러시아도 다시 유럽과의 또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하면서 아까 예. 말씀하신 또 자원을 팔지 않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예, 돈 예. 벌 게 또 마땅치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서유럽 국가들과 일부러 척지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아는데 또 그 사이에 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어떤 그 움직임이 더 가속화되는데 그게 뭐냐면 브릭스 경제 체제의 확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2000년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이 한 10년 동안은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야, 잘해보자.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미국과 서방이 안 받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2007년 이후로 네. 더더군다나 서방한테 아무리 추파를 던져도 날 받아주지 않으니 차라리 동쪽으로 네. 가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겠다. 인도랑 친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주도의 경제 체제에 맞서서 또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든 게 바로 브릭스 체제고요. 네.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의 힘을 빼는 방법은 뭐냐? 달러에 대항하는 또 다른 기축통화 내지는 또 다른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려고 만들어낸 체제가 이제 브릭스 체제인데요. 네. 이게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옛날에 그 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이제 인도, 중국, 브라질, 예, 그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방에 속하지 않는 하지만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나라들이 하나의 결속체를 만들어내고 이게 러시아가 주도했는데요. 그 비중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 네. 지난해 카잔인가에서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회의가 열렸는데 어마어마한 성황리에 끝났고 너도나도 지금 브릭스 체제에 가입하겠다는 국가들이 줄을 선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방에 내가 지금까지는 좀 뭐랄까 아쉬운 소리 하고 나 잘 받아 예쁘게 봐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없다. 이 브릭스 체제 더 키워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인도하고도 지금 어마어마한 네. 경제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원활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관계는 깊어지면 깊어졌지 소원해진 관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예전에 그 푸틴 대통령 이전에는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서방에 목매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목매다는 상황은 아니고 서방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새로운 체제가 형성이 됐다고 확신하게 된다면은 또 다른 입장을 취하겠죠. 이게.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좀 궁금함이 생기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예. 사이가 뭐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좀 약간 서로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한데 예, 러시아가 보는 중국은 어떤 그러니까 경쟁 상대인가요? 뭐? 이것도 사실은 정말 그 큰 주제이고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려면 중국도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뭐 중국을 아주 속속들이 네. 아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서방 기자들이 러시아 외교 수장들한테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네. 미국이 분명히 중국과 그 대립을 하면서 네.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텐데 당신들의 입장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러시아 외교 수장들이 자꾸 중국과 우리 러시아를 이간질하지 마라. 러시아와 중국의 우호 관계는 굳건하다. 네. 이런 공식적인 그 의사 표명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외교관들의 말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느슨하진 않다. 사실 푸틴 대통령의 집권 기간하고 시진핑 총리의 집권 기간이 거의 일치해요. 20년 동안 같이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두 국가 정상이 지금까지 한 몇 차례 정도 만났다고 추정이 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옵니다. 20번 넘었습니다. 20번. 예, 예. 아. 뭐랄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20번 만난다 보면 정들기 마련인데 네. 서로의 그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미국을 상대로 전략적 이해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수시로 만난 사람이 쉽게 떼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러시아가 중국 경제에 종속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껄끄럽고 아니면 위험해서 러시아가 속으로는 좀 조마조마한 느낌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중국과 뭐 관계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뭐 찬바람 어떤 마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결속력이 생겼다. 그래서 쉽게 깨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삼각관계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근데 뭐 진행자께서도 아마 충분히 예상 가능할 텐데 본인이 만약에 푸틴이라고 하면요, 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이면. 러시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뭐 둘 다 챙기지만 예. 그래도 중국하고 우선은 같이 가면서 예. 이제 여기를 견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봐야겠다. 예. 아니면 제가 만약 푸틴이라면요, 네. 러시아는 이제 중국과 미국과 함께 가면서 자 나한테 누가 더 좋은 선물을 줄 거야라고 네. 하면서 양다리 어차피 둘이 걸치겠죠. 싸우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더 많은 선물을 주는 쪽에 발을 걸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푸틴은 꽃놀이패입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학자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실은 이게 중국도 제국이고 네. 러시아도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두 이 제국이 접촉한 것이 예전에 국사치의 나선 정벌 거지 않습니까? 17세기에 드디어 그 러시아 제국과 청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군사적인 충돌이 빚어져 가지고 청나라가 이 조선한테 도움 요청해 가지고 조선 총수들이 가가지고 러시아, 네.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의 군대가 아니라 러시아의 원정대와 이제 교전을 벌였던 것인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청과 러시아의 첫 접촉은 소규모 군사 충돌이었지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네르친스크 조약, 캬흐타 조약 이렇게 돼서 서로 국경을 긋습니다. 네. 그리고 국경을 확정한 다음에는 거기에 무역 도시를 세워서 활발하게 교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제국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으로 보자면요, 제국과 제국이 맞닿았을 때 전쟁을 안 하면 또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러시아가 이상하게 청제국과 아니면 중국과 맞닿았을 때는 상당히 뭐 티격태격 하면서도 결국은 절충과 합의와 타협을 통해서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20세기 후반기에 와서는 물론 처음에는 소련이 러시아가 큰형님하고 스탈린이 큰형님하고 마오가 뭐 아우하면서 힘의 모여 관계가 있었지만 결국 마오가 너 형으로 안 모시겠다 하면서 미국하고 그 소위 짝짝꿍을 해가지고 중이 한 편이 되고 러시아 소련을 견제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소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팽팽했지만 교전은 없었어요. 양측 병사들이 한번 뭐 주먹 싸움하고 네. 아주 살짝 부딪힌 경우는 있었지만 두 나라가 전쟁이라든지 교전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담스러운 약간 그런 거네요. 그래서 서로를 제국 대 제국으로서 껄끄러워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두 제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극단적인 대결은 없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21세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얼굴 붉힌 일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바라는 대로 두 나라가 완전 등을 돌려가지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대립한다든지 미국이 바라는 수준으로 이런 일은 없을 듯하다. 이렇게 근거 없는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류현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이제 러시아와 중국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본 이유가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휴전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예. 우리나라 뭐 주식이나 뭐 이런 증권가에서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뭐 재건주, 뭐 테마, 예. 뭐 건설주 막 이런 것들 막 투자 막 해야 된다 했던 얘기들도 막 나왔었는데 예. 러시아 쪽도 예. 이제 재건을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아마 이쪽에서도 기회가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파트너로 한국이 좀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예. 들어가지고 그것도 예.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특히 이제 투자처 같은 걸 제가 잘 몰라서요. 네. 근데 그냥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예,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자면 러시아는 일단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네. 저출생 국가여서 계속 노동력이 부족했는데요. 그 빈자리를 모르면요, 중앙아시아의 스탄 공화국 네네. 여기서 오는 이주민으로 메웠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죠. 스탄 공화국의 일부 세력이 테러를 저질러서 네. 그때 한 100명 넘게 죽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러시아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스탄 공화국의 네. 노동자로 메우는데 좀 제한을 둔 상태거든요. 그 빈자리를 아마 북한이 메워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메우고. 근데 러시아는 노동력이 부족하지만 또 하나가 과학기술과 네. 자본에서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죠. 더더군다나 러시아가 원하는 자본이 그러니까 부족한 지역이 동북아시아 지역이에요. 네. 연해주라든지 동북아시아 지역이 원래 러시아 제국 때부터 이쪽 지역을 개발하고 싶었는데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부족해서
제대로 개발을 못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 지역의 그 경제 발전을 상당히 많이 도모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임기에 거기 국립대학도 세우고 연구소도 세우고 러시아로서는 그 이쪽 그 유럽 쪽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발전의 축으로서 이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어떤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 핵심 허브가 바로 블라디보스톡이었는데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모자란 거예요. 네. 누군가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상대방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전까지는 러시아와 그 대한민국이 정말로 사이가 좀 사이가 좋았죠. 좋았고요. 따지고 보면 지금 K방산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술력이 다 어디서 나냐면 불곰 사업. 예, 러시아로부터 다 받은 네. 거거든요. 미국은 절대로 하이 테크놀로지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러시아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그 밀착 관계가 있었고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을 외우면서 윈윈 전략을 나갔었는데 그런 관계를 다시 푸틴이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과 제조업 이런 걸로 계속 지금 경쟁하듯이 예.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친밀한 관계라면 예. 우리나라 말고 중국한테 어떤 뭐 이런 거를 해도 되는 걸 텐데 예.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국제 정세에서도 유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분을 지키려고 했을 때요. 너무 중국에 몰빵해 버리면은 사실 이게 안 좋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모든 그 투자가들이 뭐 계란을 나눠 담는다고 할 텐데 네. 중국과 그 밀착한다고 해서 그 중국과 모든 것을 다 맡겼다가는 이게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러시아가 불리한 입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균형 맞춘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요.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러시아로서 볼 때는 좀 찝찝한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너무 키워주는 느낌. 너무 이제 덩치가 큰 아. 나라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휘말려들면 우리 골치 아프다 싶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위험을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게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이게 돈만 벌면 되지 약간 뭐 영토 욕심이나 이런 예, 게 좀 예. 없는 나라로 좀 예, 취급을 많이 예. 받으니까.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틀어지게 된다면 중국은 아마 연해주 지역을요. 네. 이거 옛날에 우리 청해 영토였는데 네. 너희들이 옛날에 그 서방 네. 제국주의 국가와 짬짬이해가지고 뺏어간 거 아니냐? 이거 달라라고 한다든지 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 태평양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 네. 이쪽은 다 미국이 돌연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지금 막아놓고 하고 있는데 달리 빠져나갈 지역이 바로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연해주 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이 사실은 러시아가 딱 막고 있어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데 이쪽 지역을 돌려받는다면 어마어마한 이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 이제 러시아 예, 예, 지방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줘버리면 예, 예. 나중에 또 종속돼 버릴 수가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경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아니면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기를 바랄 텐데 너무 중국에 몰빵해 버리면은 네. 좋지 않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매력적이죠. 일본하고 러시아는 어떤 사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뭐 협력할 마음이 전혀 없나요? 잘 아시겠지만은 북방 사계도 네. 영토 문제가 걸려 있고요. 한때 전쟁까지 네.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또 러시아가 볼 때 일본은 미국 똘마니로 보일 것이고 아예 그냥 뭐 서로 얘기를 서로 근데 사실은 또 제국 대 제국끼리의 어떤 그게 있어서 네. 전쟁 지난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미국에게 아주 모든 걸 다 들어주면서도 끝끝내 러시아와의 경제 개발이라든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가스 수입은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일본이 유연한 어떤 입장을 취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볼 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러시아와 일본이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옛날 전쟁을 했고 해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뭐 안 볼 사이인 것은 아니고요. 네. 다 서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진행이 되는데 또한 또 일본은 중국보다는 좀 덜 그래도
그래도 껄끄러운 상대긴 하죠. 또 일본의 영향력이 러시아에 커지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한국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 동업 파트너를 삼는데 네. 항상 우리가 동업 파트너 하면은 이 자식이 언제 내 뒤통수 칠까 걱정스러운데 대한민국은 그런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동업 파트너로서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죠. 나름 또 열심히 또 하고 또 기술도 있고 하니까 돈도 있고.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뭐 러시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실은 그 러시아에 적지 않은 고려인들이 사는데 이 고려인들이 나름대로 러시아에서 좋은 평판을 지금까지 가져왔고요. 네. 이 가교가 될 수 있겠죠. 잘 활용하면. 그러면은 지금 뭐 저희가 아는 수준에서는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들 막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들만 사실 듣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이면에 좀 다른 얘기도 좀 있을까? 뭐 나중에 전쟁만 끝나면 뭐 한국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한국 제품이 도시락일 텐데요. 라면. 네, 라면일 텐데 뭐 거의 뭐 국민 기호품인데요. 끝까지 아마 철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발을 빼는 과정이 2014년 크림반도 뭐 통합, 병합 아니면 강탈 이후로 벌어진 현상인데요. 그때 끝까지 남아서 러시아의 관계를 유지했던 기업들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냉혹한 국제사회 아니면 경제 시장에서 뭐 정에 따라서 뭐 입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2014년 이후로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 있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약간 좀 좋게 말하면 의리가 있게. 의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시락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또 작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나가긴 해도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서방 기업에 상당히 쌩쌩 찬반한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한국 기업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매장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있고 뭐 최근에 오리온 제가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현대 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엄청난 대규모 공장을 세워놓고 가동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 눈치 보면서 버틸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1달러에 팔고 나왔다. 빠져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재매입 계약인가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이게 다시 한국 자본이 들어오기를 유도한다고 했을 텐데 그게 아마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은 지금 휴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물가나 뭐 이런 세계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있겠지만 한국 기업한테는 좀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겠네요. 우크라이나의 뭐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어떤 이익을 얻어낸다고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현성이 없는 우크라이나 얘기고요. 좀 일단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시장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기술을 받아올 건 받아오고 넘겨줄 건 넘겨주고 그리고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는 과정이 그전까지 존재했었는데 그 과정을 복원할 때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우호적이고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 자본이 들어와 주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고요. 러시아 국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고려인이나 이런 뭐 익숙함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뭐 좋은 편이라고 봐야 돼요.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좋았죠. 딱히 뭐 서로 뭐 싸운 적도 없고 하니까. 싸운 적도 없었고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바라는 가격대에 그리고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공급해왔던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제가 2000년대 초까지 러시아에서 장기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대우가 있을 때 대우 제품이 정말로 잘 팔렸었어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 사람들이 바라는 가격대에 정말로 품질 좋은 가성비 딱이었다는 얘기죠. 그 자리를 그 뒤에 뭐 삼성이 해줬고 현대가 해줬고 그다음에 LG가 해줬는데 전쟁으로 잠시 이게 좀 교란이 됐지만 다시 복원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쟁 이후에 이제 종결이 되든지 뭐 휴전이 되든지 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는 사실 일단 경제 규모가 러시아보다 훨씬 적고요.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재건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빚 갚기도 지금 바쁘니까. 별로 이윤이 별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러시아는 뭐 무궁무진하죠. 그러면 러시아 내에 있는 러시아 기업들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전후 재건 사업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모든 것을 백화점식으로 다 하려고 하는 그건 그런 나라가 아니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 이런 것은 뭐 꽉 움켜쥐고 있겠지만 그다음에 또 최첨단 기술 중에서 우주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할 텐데 굳이 뭐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한 분야 기반이 없는데 뭐 그걸 막 아둥바둥 돼가지고 하려는 입장은 없죠. 그래서 러시아가 자동차를 못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우르스인가 해가지고 네. 롤스로이스에 대항해서 러시아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푸틴 대통령 때 만들어낸 고급 세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유명해진 게 뭐냐면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했을 때 김정은한테 선물했던 차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그 러시아 자동차 기업이 없느냐? 러시아 사람들한테 아니 그냥 에너지 팔아가지고 번 돈 가지고 독일차 사오면 되는데 네. 왜 아둥바둥 되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어떤 뭐 그 사회적인 뭐 문화나 뭐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역사가 뭐, 있나요? 뭐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네. 어떤 뭐랄까요? 대국적 마인드가. 예, 대범한 측면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워낙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네. 없기 때문에 아둥바둥 되면서 막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팔자 저거. 널린 게 아. 그 천연가스고 석유고 한데 네.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뭐 내뿐만 아니라 내 손자까지도 먹이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막 그 쪼잔하게 막 달라 들어가면 밤잠 설쳐가면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하게 되겠느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멋있고 큰 거 이런 건 하는데 예. 좀 그러니까 쉽게 잔잔한 건 말하면 안 한다. 러시아라는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군사 기술이라든지 최첨단 테크놀로지에서는 자기가 딱 붙잡고 네. 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이런 산업에서는 별로 이렇게 아둥바둥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도요. 네. 아니 초코파이 네. 그냥 한국에서 값싸게 들여오면 되지 뭐하러 그거 하느냐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네. 이게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뭐 없기 돈 벌어야 때문에 되니까 지금. 자기들 다 아둥바둥 되는데 이거는 뭐 널린 게 천연자원인 나라에서는 네. 좀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하긴 뭐 지금 뭐 개발을 하면 되는데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땅이 뭐 워낙 많고 그런데도 뭐 파면 다 자원이니까 굳이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막 해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여행 좋아하시는 없군요. 분들은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시베리아 거쳐가지고 우랄산맥 넘어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는 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보시면 알 텐데요. 가도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도 숲만 보이고 네. 뭐 보이는데 사람 안 보이는 그런 땅에서 사실은 우리나라랑 좀 이게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죠. 하긴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땅 파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예. 뭐 저것도 지금 다 이거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 예, 굳이 예. 뭐 지금 막 이걸 언제 하냐 예, 이런 예.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좀 기회가 있을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를 좀 예, 해주신 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결국에 이제 뭐 외교, 뭐 전쟁, 뭐 분쟁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 앞으로의 뭐 미래를 또 이제 뭐 보장받고 또 더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또 싸움도 나고 막 하는 걸 텐데 예.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에 뭐 우리 아까 우크라이나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게 또 한번 이렇게 경쟁력 잃고 한번 또 이렇게 좀 주권국가지만 힘이 또 약해지면 예전처럼 과거의 우리 역사처럼 또 그렇게 막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상황에서 결국에 러시아, 뭐 중국, 뭐 미국, 일본 할 거 없이 다 진짜 열강들 사이에 이제 속해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잘 지내야 되냐라는 걸 이제 역사학자로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정말 원론적인 얘기일 텐데요. 네. 일단 뭐 한반도는 죽으나 사나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라는 4대 열강 네. 속에서 네. 활로를 도모해야 되는 나라고 그나마 한반도 사람들이 볼 때 조금은 더 뭐랄까요 그 우호적으로 나온다고 할까 아니면 굳이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아둥바둥 되는 그 성향이 가장 적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뭐 어일 전쟁할 때 한반도를 그 식민지 하려고 일본과 싸운 나라인데 그런 말 할 수 있겠냐 하는데 사실은 그 한반도를 놓고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충돌했을 때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반도는 식민지 한다. 네. 삼는다 이거였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는 것은 사실 러시아 제국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고 부담이 된다. 한반도에 러시아의 우호적인 내지는 친러시아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좋고 중립국 정도가 들어서면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였거든요. 네. 이러다가 이제 이해관계가 그 절충이 안 돼가지고 일본과 대판
싸우고 이제 전쟁에 패배했던 건데 그런 걸 놓고 볼 때 한반도를 반드시 자기 세력권에 넣어서 꽉 움켜쥐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옛날 러시아도 하지 않았고요. 네. 사실 스탈린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이 패망했을 때 마음만 먹었으면 쭉 밀고 나와서 한반도를 차지할 수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의 붉은 군대가 함경도에 있을 때 네. 미군은 저기 아래 남반군도에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 스탈린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쭉쭉쭉 하루 이틀만 밀고 나가면은 저 부산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반도를 바라보는 러시아 및 소련의 관념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이 이거를 식민지로 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완벽히 딱 움켜잡아가지고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아까 그 공장 하는 거랑 비슷한 마인드가 예. 굳이 뭐 이렇게 뭐 한반도에 친러 네. 친소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좋고 네. 그냥 뭐 중립국 정도가 들어서면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론 돌아보자면 한반도 주변의 4대 열강 중에서 그나마 좀 뭐랄까요 덜 공격적이고 네. 덜 그러니까 호전적인 나라가 러시아다. 우리나라한테는 예. 우리나라한테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우리가 굳이 배척할 필요가 없고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대한민국이 일본, 중국, 미국을 상대할 때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된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편견이 사실은 심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그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러시아 가장 적대적인 자세를 보이는 나라가 당연히 우크라이나일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요? 예, 뭐 미국 아닐까요? 미국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예, 있군요. 폴란드에 네네네. 뭐 그렇죠. 그 바로 관계 있었는데 옆이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었어요.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러시아에 대한 네. 반감이 생겼는데요. 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게 쏠림 현상이 강해서 그렇거든요. 전쟁을 했으니 우크라이나에 감정이입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반면에 러시아를 욕하고 비판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뭐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닌데 조금 우리도 좀 넓은 견지에서 보자. 분명히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텐데 척을질 관계가 없고요.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 북한과 지금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를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북한이 싫으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네.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죠. 러시아와 북한은 완전 뭐 지금 동맹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게 그 동맹으로 가는 길은 뚫어놨습니다. 근데 그 길이 자갈밭이 될지 아니면 8차선 고속도로가 될지는 향후에 동북아시아의 국제 역학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도 뭐 한국도 그냥 파트너 정도로 그냥 같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 정도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그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은 둘 사이에 길을 뚫었죠. 그 전까지 길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지금 길을 뚫어가지고 그게 뭐 정말 그 오솔길이 될지 비포장 도로가 될지 네. 아니면 8차선 고속도로가 될지는 향후에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정세가 펼칠지에 따라 다른 거고요. 네. 대한민국이 만약에 북한을 견제하고 싶다면 북한의 힘을 빼고 싶다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맺어지는 그러니까 그 형성되는 그 도로가 오솔길이나 네. 비포장 도로가 되는 선에서 만들어야지 이 8차선 도로로 되기를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러시아가 서방에 좀 러브콜을 했을 때 좀 약간 거절하니까 다른 걸로 가듯이 우리나라도 또 너무 러시아랑 또 척을 지기 시작하면 북한과 또 같이 그래서 갈 수도 북한이 있으니까. 싫으니까 러시아도 싫다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러시아가 북한과 그런 어떤 끈끈한 관계가 그런 맺게 된 가장 큰 계기는요. 제가 볼 때는요. 러시아가 이 동아시아에 진출하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중국과도 교섭을 해야 되고 일본과도 교섭을 해야 되고 미국과도 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상대방과의 어떤 교섭을 할 때 우위를 차지하는 카드로 북한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과 교섭을 할 때 북한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지금 중국과 북한이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거든요. 이때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좀 강화해서 또 러시아가 중국과 교섭을 할 때 또 일정한 카드로 쓴다.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치트키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북한과 그 러시아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반드시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척을 질 필요는 없을 것이고 아마 분명히 그 크레물린이나 푸틴도 북한과 어떤 밀접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내치겠다 내지는 뭐 적대하겠다
아니면 못 본 척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러시아란 나라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발전의 동력을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키는데 좋은 카드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싫다고 하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척지기보다는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국에 모든 나라들이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 외교적인 포석을 두듯이 예. 우리나라도 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렇게 되겠고요. 너무 막 명분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측면이 우리가 늘 말로는 국제사회는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념보다는 아니면 뭐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요. 네. 실제로 쉽지 우리가 않아요. 외국과 관계를 특히 러시아 관계를 맺을 때는 그런 실리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자꾸 그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다. 네. 뭐 호전적인 국가다고 하는 어떤 옛날 어떤 그런 관념을 투영해서 러시아를 보면서 좀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란 사실이 지난 3년 동안에 아직까지도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보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러시아는 지금 어떤 나라인가? 사실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그 푸틴 대통령은 소련과의 관계를 끊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보다는 러시아 제국의 전통 유산을 끌어와서 네.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활절 교회에서 가장 성대한 행사가 벌어지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인데 거기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러시아의 종교 수장과 포옹하고 여기 뭐랄까 서로 이제 같이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러시아가 분명히 아주 그 뭐랄까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죠. 네.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민주주의 아니면 상당히 손상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자꾸 그 러시아를 독재 국가. 네. 독재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러시아에서 공산당이 있어요. 네. 만년야당입니다. 만년야당이고 점점 지지율이 떨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70대 노인들만 지지하는 그런 정당으로 되어 있는데 러시아에서 공산당의 집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또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에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고 욕할 수는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여서 싫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잘못 잡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북한의 존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공산주의 뭐 이런 거에 벌써 이제 좀 약간 좀 반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와의 우리는 그동안의 어떤 뭐 분쟁이나 다툼 같은 것도 좀 적었고 하니까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없고 설령 뭐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감성에서 러시아를 미워하고 푸틴 대통령을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근거가 네. 러시아와 푸틴이 공산당이어서 그렇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아니다. 오해다. 이제 독재를 하고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독재를 하고 분명히 뭐 저기 민주적인 체제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따지자면요. 우리가 선거를 하긴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나 되겠습니까? 뭐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뭐 스웨덴 이런 몇몇 나라 빼놓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렇기도 하고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서유럽의 민주주의도 지금 사실 위기에 처해 있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익을 위하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넓은 견지에서 세계를 바라보자. 지금까지 류한수 교수님 모시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기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계의 이런 국제 정세가 다 결국에 국익을 위한 어떤 이런 그렇습니다. 움직임들이 이제 그 물밑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서 너무 좀 이렇게 이념 이런 거보다도 실리를 추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제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앞으로 뭐 어떤 정치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